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유리딱새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진짜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방송하는 것 같아요. 어, 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유리딱새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마이크가 돈 벌면 돈 벌면 마이크부터 바꿔야 겠어. 진짜 마이크 마음에 안 들어. 역시 싸면 싼 값을 하는 거야. 아프리카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나도 확인 안 해봤는데. 잘 들려요? 됐어요. 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 왜 이렇게 화면이 이러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오전 시간을 다른 거에 허비하지 않고 방송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원래 제가 했던 취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 스케줄이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전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약속을 좀 안 잡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역시 우리 집 동네 아직도 아파트 공사 중이야. 죽겠어. 이 아파트 공사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긴 또 저기서 날도 더운데 공사하시는 분도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니겠죠. 뭐 그래도 좋습니다. 아홉 시 되면 정상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어제 방송 하루 쉬었더니 컨디션이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역시 늘 달리다 보면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또 이게 게으른 게 아니라 충전을 위한 거니까. 어제 너무 달렸어요. 날도 더운데 너무 달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리겠더라고요. 8시가 좀 늦게 돼서야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나서 그때라도 방송을 할까 했는데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그냥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또 원래 취지에 맞게 다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늘 방송 공지 다시 할 겁니다. 방송 공지 다시 해서요. 방송 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네. 쉬세요. 유리딱쌤님도 쉬세요. 그리고 8월 12일 금요일날 헛벅 강도 가는 것은 예정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이죠. 내일이니까 오전 방송하고 저녁 7시부터, 그러니까 6시 반부터 아마 제가 방송 거기 가서 현장 가서 인터넷 상태가 어떤지 좀 점검도 해봐야 되고요. 한 다음에 그러면 헛벅 강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저녁에 그거 끝나는데 또 약속이 있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뭐 청년 기본조례 운동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해남에서 마을 방송이 있어요. 마을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한 꼭지를 청소년이 아니라 해남 교육 복지 네트워크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협동하여 2MC로 해서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안은 지금 올렸는데 아마 별탈 없으면 지금 이제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약간 보고를 드리면, 어제 세기의 재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 진행하는 팟캐스트 녹음 어제 잘 마치고 왔고요. 앞으로도 방송은 좀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스케줄과 맞춰서 여러분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138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방송이 팟캐스트 녹음이 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방송 시작하면 9시부터 제가 그걸 좀 틀어드릴 겁니다. 틀어드리면서 세계재판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헌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민주시민을 기르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고민사항도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아프리카TV와 함께 유튜브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만큼 욕설이나 비하 뭐 이런 것들 자제를 해주시고요. 고민 상담에 있어서도 즐겨찾기나 추천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그리고 먼저 제가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 나름의 최대한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고민 상담은 제가 웬만하면 다 합니다. 다 하니까요. 그리고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가지 오늘도 여러가지 뉴스가 있던데 뭐 잠시만요. 좀 확인 좀 할 것 좀 하고, 또 뭐 트럭이 들어오나봐요. 삐삐삐거리죠. 이게 트럭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아파트 공사 중이라서 떼약볕에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사정도 생각해 줘야죠. 너는 왜 진보신문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중동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주 값진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바로 서고근 교수의, 서울대 교수의 대표적인 이분이 보수 농객이거든요. 보수 농객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아직까지 한번 그 찾아볼까요? 제가 그러면 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저 방송 하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페이스북을 좀 이용해주세요. 제 페이스북 아프리카 방송 홈페이지 가면 제 페이스북 주소 적어놨거든요. 친구 찾기 뭐 친구 등록 해주시고요. 거기서 중간중간에 제가 보면은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수시로 확인하는 거 사실 아프리카 TV보다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수시로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요. 그리고 10만 넘었답니다. 백악관 청원 서명 10만 돌파했답니다. 어제 뉴스였는데 아마 이거 좀 이따 다룰 거고요. 이제 백악관의 이야기만 남았, 백악관의 이제 백악관 정부의 미 정부의 이제 입장 표명만 남았는데요. 우리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성호근 교수가 어떤 칼럼 썼냐면요. 이분이 진짜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에요. 정말 진정한 전통 보수죠. 엄하게 말장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대표적인 대한민국 보수 농객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청년 잔혹사 뭐 이런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볕더위가 점령한 도심은 적막하다. 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떠났다. 비행기로, 기차로, 승용차로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점지해둔 힐링의 마을을 향해 떠났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경무에 시달리던 심신을 유혹한 어느 광고 카피처럼 몇 장의 신용카드와 휴가비를 단단히 챙겨놓고 떠났다.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삼복더위에 지친 도심을 지켰다. 열심히 일하지도 못했고, 열심히 일할 기회도 없고, 열심히 일할 전망도 보이지 않는 세대, 청년 세대 말이다. 다음 학기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편의점, 알바, 식당, 파트타이머, 가정교사, 그리고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 취업 준비생, 시험을 앞둔 각종 고시생,
임시직과 일용 노동자. 이게 지금 청년 세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학 입시에 올인하는 고등학생 200만 명을 합하면 16에서 29세 청년 세대가 텅 빈 도심을 지켰다는 말이 된다. 이당 그래야 한다고? 그들은 휴가를 즐길 자격이 없다고? 아니다. 한국처럼 청년 세대에 잔혹한 나라가 없다. 바캉스를 업무보다 중시하는 프랑스는 청소년에게도 휴가 향유권을 부여해 역사 명소 탐방, 체육활동, 영화, 연극 관람용 할인 카드를 제공한다. 이것도 국가에서 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름하여 여름연대다. 여름연대. 참 좋습니다. 여름연대라는 표현 참 좋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중시하는 영국은 취약계층과 청소년에게 각종 체육시설, 테니스, 볼링을 부담없이 즐기도록 여가 요건을 발급한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호주의 청년수당은 너그럽기로 유명하다. 16에서 25세 정규학생, 직업훈련자, 인턴, 구직 청년에게 매월 50만원가량 경력금이 지원되며 26세 이상 성인도 계속 배우고자 한다면 교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청년을 위한 나라다. 돈이 많아서 기성세대가 너그러워서도 아니다. 휴가와 여가는 시민교육이다. 청년을 위한 나라라는 말 들으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소설 하나 생각나, 소설, 영화 이거 하나 생각나는데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마치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시절에 시민정신을 길러 공존사회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고 미래의 역량을 쌓아 노후를 책임지라는 기성세대의 보험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들 세계의 공존 전략이자 지속가능한 경제발달의 원천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겠죠. 성호훈 교수의 보수 농객이 할 수 있는 바로 옳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가 해야 될 말을 지금 보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류도 부서별로 뒤져보면 이런 유형의 지원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학업 관련 장학금이 주류를 이룬다. 학비 보조, 방학간 등록금, 국가 장학금, 문화 바우처가 그것인데 주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평가 기준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것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에 되었을 때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보편적 배부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시혜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라는 거, 그리고 빙이라는 거, 이것은 청년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 기성 어른들, 그 가정 내 어른들의 어떤 수입에 따라서 부가 되고 빙이 되는 건데, 부모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청년의 지원 혜택에 대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이유 하나, 그것이 바로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과 퇴직자를 위해 구직 취업 지원 제도를 덜어 운영하고는 있으나 독일의 연방고용청, 스웨덴의 노동시장국과 같이 전국망과 연결된 총괄 체계는 물론 아니고 소정의 생계비도 기대할 수 없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런 목적에 돈을 써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포퓰리즘 혹은 도덕적 해이라고 간주한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입법자는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죠. 왜 도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꼬를 트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청년활동수당을 강행한 서울시에 대해 여당 대변인이 쏟은 독설이 그렇다. 그렇게 말렸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킨 박원순 시장은 소통의 절벽이자 독불 장군이라는 것. 이유는 걸작이다. 성실한 청년의 꿈과 의욕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할 말은 아니죠. 거꾸로 묻고 싶다. 청년들이 절규하는 동안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했는지를. 서울 청년 144만 명 중 겨우 3천여 명, 1년 예상 90억 원 정도를 그나마 청춘 유지비로 살포하는 것이 박원순 청년 도당을 규합하는 일인가? 프랑스 여름연대 예산은 수백억 원, 호주의 청년 수당은 노령연금과 합해 수십조 원에 이른다.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원을 외친 이재명 성남시장을 정부가 틀어막았다. 모두 청년을 위한 고육지책에도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이유다. 위화감을 조장하지 않는 청년 적응수당을 신설하면 되지 않은가. 정보 영상 세대의 필수품인 인터넷 비용, 신문 저널 구독비, 교통비, 취업 훈련비, 구직비 등 청년 복지 선진국들이 짜낸 프로그램 명칭은 다양하고 길다. 이빨린 소리만 해대는 정부, 한마디로 립서비스라는 거죠. 자신이 구축한 생존 법칙에 청년 세대를 가둬버린 기성세대에게 그런 리스트는 외계인의 발상이고 자수성가한 세대, 기업 살리기에 12조 원을 쏟는 정부의 청년현금 살포는 부도덕할 뿐이다. 그런데 한번 인구 구조를 보라. 10에서 29세 연령대가 1240만 명이고 50대 이상이 1750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할 날이 곧 온다. 9세 이하 아동 인구는 450만 명으로 반토막 났다. 20년 후 1명이 4명을 먹여 살려는 생지옥이 된다. 청년수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작은 저축일 뿐인데 지난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 간 오간 격론을 불과 10분 정도 했다.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과 강요, 수석들은 침묵했다. 하찮은 일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법물 터질까 두려웠을까? 그런데 다음날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국가 전망이 걸린 국정 제1과제로 규정했다. 특별기구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청년수당조차 거부하는 판에 애 낳을 작은 집과 일정 소득을 어찌 보장한다는 말인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시작된 노사정 합의도 제 밥 챙기기로 해산했다. 청년을 불법 더위로 몰아넣는 현대판 노역제. 이것이 한국 청년 잔혹사의 현 주소다. 출산율 1위 출산율 정책, 출산율 정책 이걸 해야 된다.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양육하기 어렵다. 그래서 양육후가 뭐 이런 대안적인 시스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는 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왜요? 왜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낳으려면 기본적인 어떤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안정적인 소득에 맞춰서 애를 육아하고 교육하고 또 취업할 수 있게, 이런 것이 일련의 어떤 가정사의 큰 맥락 아니겠습니까? 가정사에 운영하는 것. 물론 안정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말 그대로 일자리가 있어야죠. 일자리. 일을 해야 애를 먹여 살릴 거 아니고 애를 낳고 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뭐 결혼하고 그러면서 일을 해도 뭐 무단하지 않냐? 이건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뭐 손가락 빨고 있겠습니까? 지금 세대가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의 첫 신호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년 세대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긴박하게 생각하진 않는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전히 도로를 건설해야 되고요, 공장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미사일에서 안보 문제를 말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다. 거기에서 청년은 어디 있는가? 청년이 없다는 거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 노인들 먹여 살릴 겁니까? 누가 그 노인들 부양할 것입니까? 2020년 멀지 않았습니다. 불과 4년 후입니다. 그때 이름 청년 한 명이 감당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노인은 4명 이상입니다. 아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세월이 흐르면 좀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겠죠.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소리죠.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악순환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성홍 교수는 아마 그러한 맥락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야, 그러니까 당론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떠나서요, 청년이라는 것을 마녀재판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이 문제에 가져서는 청년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지금의 친정부적 의견을 가졌던 청년들도요, 돌아서고 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정부의 현 주소가 이 정도구나. 이 정도밖에 못 읽는구나. 이것이죠. 자화자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자기 눈은 가려지겠죠. 그러면서 깜깜하다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래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은 약자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목소리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빌려갑니다. 저는 청년들 운동을 하고 있는 각각의 서울에서도 있고 뭐 민달팽이나 뭐 청년 유니온들 있지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법률, 노동법이라든가 주택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압박에서 법률을 조정한다라는 이 취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자가 처한 자치단체 있죠. 이 자치단체 운동부터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각 대학생도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고향도 여러 곳이 있을 거고요. 전국 단위에서요, 자신의 지역에 있는 청년 기본법 조례 운동부터 하십시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 청년들 한 사람의 목소리가요 굉장히 큽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서울이나 아니면 대도시라는 곳에서는요 청년들이 여러 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방향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각자가 청년으로 들어가서 내가 한 명의 청년이다, 대한민국 청년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운동을 시작하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풀뿌리 운동을 시작하면요 그냥 굉장한 파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 애가 도시 가서 뭐 좀 배우고 왔구나, 어른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민이 어떻게 되면 우리와 연대할 수 있는 동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서울이나 뭐 대도시에서 피켓 시위만 하는 청년 운동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서울이나 대도시나 아니면 중앙 도시에서의 구심점을 잡아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해야 되는 게 지역사회, 자치단체에 향한 운동도 병행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지금의 여야당을 불문하고 청년 최고위를 압박할 수 있는 우리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플랫폼을 만들고 네트워크화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제 견해입니다. 청년 문제는요 기성세대가 절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은 몇몇 지식인들이고 성우 교수 같은 몇몇 지식인 분들이고요. 물론 보수 또 진보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핵심은 민주주의에서는요 문제가 있으면 그 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청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유리딱새님,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이상한 사람 오면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약간 정책을 좀 변경했나 봐요. 홈페이지도 뭐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확인해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상한 사람 있으면요 바로바로 처리해요. 좀 이제 왜 그러냐면 본질을 흐려버리고 논점을 흐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까지 여유가 지금 사실 저한테는 없습니다. 좀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고민을 그냥 넘기겠다 뭐 이런 식의 어투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논점을 흐린다는 거는 이겁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는 15살 여중생이다, 35살 아저씨가 만나자고 한다, 만날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종북방송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헌명제, 엘버트 허시만이 말한 위헌명제를 거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그러면서 갑자기 뭐 고민이 있다, 무엇이냐 하니까 PC방에서 얼마 뭐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뭐 이런 결정장애적인 문제, 이런 거는 제가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진짜 듣고 싶은 것은 청년 문제들입니다. 청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을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상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경제적인 이야기,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뭐 임차인 주인에게 어떤 횡포를 당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저는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좀 공론화시킬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방송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토론해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관련 법들이 있으면 또 법률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그 법률 전문가들한테 또 여쭤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또 다 각기 뭐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럼 네트워크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보를 찾지 못해서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정보는 있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TV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넘겨서요. 얼마 전에 이제 어제였죠. 어제 제가 이제 지역에서 지역 도서관에서 이제 책과 함께 읽는다 그러면서 지역 여러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자리를 참석하게 되었고 이제 박원순 시장의 세기의 재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40분에서 5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고민 있으신 분은 채팅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팟캐스트 이야기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 고민을 상담하고요. 만약에 없으면 제가 준비한 뉴스들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화면 조정하기 좀 힘드네요. 지역에서 하고 있는 팟캐스트고요. 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책을 읽는다 해서 천천히 단순히 논리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게 내 감정을 재미로 보내요. 가끔 읽기를 멈추고 한 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화자의 상황에 나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켜봅니다. 그런 노력을 하며 천천히 읽지 않고서는 책의 봉인을 해제할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카피라이터 박웅영 작가의 신작 다시 책은 부피다에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뭐든지 빨리 해야 인정받는 시대. 오늘만큼은 책 속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천천히 문장을 느껴보는 것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인문학이 흐르는 땅, 궁지의 땅, 해남에 자리 잡은 해남 공공도서관 팟캐스트 엄마 도서관이 말을 해야이고요. 저는 이곳에 사서 서인유입니다. 첫 번째 코너 바로 이 책입니다. 이번 주 이야기 나눌 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은 세기의 재판입니다. 제35회 큰엄마에 출연해 주셨던 땅끝 문학회 김성훈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써내려가는 역사 속 법정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재입니다. 요즘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서관에 아주 지금 도서관 이용자가 와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폭염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럴 정도로 보입니다. 역시 여름 피서는 도서관만한 데가 없죠. 일단은 시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양식까지 쌓을 수 있으니까 피서는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 동네 도서관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피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엄마 도서관이 말을 해야 하는요. 자, 오늘 초대손님 먼저 소개해드려야죠. 자, 그 해남 지역에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뭐 운동이랄까 그런 거를 전개하고 싶은 그런 대담한 그런 꿈을 가진 청년 김성훈 해남 청년문제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훈입니다. 네, 자 김성훈 씨 나오셨습니다. 자, 뭐 청년 문제야 지금 뭐 온 국가적 화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해남에서 그렇게 청년 문제를 누가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청년 문제에 대해서 나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가지는 것은 이 시대의 2030 세대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문제지만 제가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여기 지역사회에서 와서 이모저모를 살펴본 결과 서울에서 하는 운동은 굉장히 지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고령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에 비추어 청년 정책이라든가 어떤 청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사고나 담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담론을 좀 만들고 우리 이제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데 뭐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령화되어 있고 또 청년층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청년층에 대한 뭐 배려나 정책이 솔직히 말해서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에도 분명히 청년층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함께하고 또 공동 담론을 만들어내고 연대할 수 있다는 그런 뭐 생각을 가졌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뭐 칭찬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책은요, 자, 항상 그렇듯이 출연자 분께서 선택을 하신 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쓰신 세기의 재판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세기의 재판. 자, 그런데 이 책은 저는 실은 한 10년 전쯤에 읽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개정판 내지는 재판인데 그때 제목은 내 목이 너무 기니 조심해서 자르게. 굉장히 무서운 예, 제목이었어요. 그것까지는 잘 그랬어요? 네, 예, 몰랐던 굉장히 무서운 제목이었죠. 근데 저는 그 제목에 반해가지고 그때 읽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인데 그 뒤로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훈 씨가 이 책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역시 옛날에 내가 이거 정말 재밌게 본 책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세계재판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화두가 청년 수당에 관련된 문제가 돼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금 발언이 뉴스를 지금 장식하고 있는 그렇죠, 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시장은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쪽에서는 직권 취소해버렸고. 그리고 어제 같은 뉴스에서 이제 그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보건복지부와 상해다 사실상 이제 거절한 거죠. 거절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 예,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대선과 관련된 이런 이미지보다는 청년이라는 화두를 꺼냈으면 일단 저는 청년 문제를 연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조사를 좀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세기의 재판이라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재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저는 기존에 그런 책이 있는 줄은 몰랐고 예, 예. 박원순이라는 그 쉽게 말하면 저희 인터넷에서 예. 찾아보니까 예. 박원순 시장이 이런 책을 최근에 냈더라. 뭐 노컷뉴스나 뭐 이런 쪽에서 이 책을 이제 홍보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판인데 제목은 재판인데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다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법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어떤 태도?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나 철학적인 책이더라고요. 예. 제목과는 좀 다르게. 예. 그래서 누군가 그 서평 리뷰를 써보면 쉽게 읽힌다. 예. 그런데 저는 절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 내용 면에서 보면 이제 어휘가 어렵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예,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런 것을 깨닫게 돼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하겠습니다. 아주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런 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다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책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부제가 역사를 움직인 10번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10개의 재판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 소크라테스의 재판, 예수의 재판, 잔다르크의 재판, 토마스 모아, 그 다음에 마녀 재판, 갈릴레오 갈릴라이의 재판, 그리고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필리페 페탱의 재판, 로젠버그 부부의 재판, 그 다음에 채텔리 부인의 사랑에 관한 재판. 좀 마지막에는 이제 예. 문학적인 소재로도 많이 다루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0개의 그 재판을 다루고 있는데, 아까 그 성훈 씨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이거는 재판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완전히 제 생각에는 종합적인 인문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법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학에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역사, 사학에 해당되고, 그렇죠, 역사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철학에도 해당될 그리고 수 이제 뒤에 있고, 채털리 부인 이야기처럼 문학에도 해당될 수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아주 그냥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책을 어떻게 한마디로 분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지만 읽고 나면은 정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책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재판 중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방송 중에 있잖아요. 재판 중에 어? 방송 중에 다 다를 수는 없고. 그렇지. 너무 막 댓글 예. 들어가는 거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상적이었던 재판 예. 몇 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뭐, 어느 재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아마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요? 불교 신자입니다. 예, 그런데 예.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예. 예수 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술 재판이 예. 참,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어떤 프레임을 점에서? 거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프레임을 건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게 여전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재판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2000년 이후인 2016년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프레임이 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대중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의미가 깊은 재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종교적, 역사적인 그런 거야 뭐 너무 유명한 재판으로 예수 재판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지만은 또 뭐 금성훈 씨는 다른 측면에서 또 한번 바라본 것 같은데 예. 아까 그 뭐 프레임을 어떻게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프레임을 아마 어떻게 걸고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네, 그 책을 보면 54페이지 정도에 나올 겁니다. 54페이지 정도에 이런 예. 이야기 나옵니다. 예. 예수는 신성 모독죄 반역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이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냐?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뭐 별거 아닌 질문 같지만 여기는 많은 함의가 있거든요.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나는 유대의 왕이 아니다 하면은 음. 반역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길거리에 떠돌면서 네가 음.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때문에. 당신이 이미 재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 질문이기 때문에 네. 예도 안 되고 노우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비껴나갔죠?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발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 나는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했다. 네. 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한테 물어봐라.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예 그냥 기존의 그 재판관의 물음에 대해서 화두를 딱 깨버리는 거죠. 나는 직접 말하지 않겠다. 왜? 너희가 이미 영어를 정의해서 나한테 씌우기 때문에 그 영어로 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와 정말 현명한 화술이다. 이거는 어떻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화술로서 무대를 할 수 있는가. 이건 예. 엄청난 내공이거든요. 자,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때려버렸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음.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자, 내가 유대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그렇죠.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짝 벗겨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점 이탈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무력화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생각나는 예가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로마의 속주인데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게 와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수 재판 훨씬 이전에 이제 공생에게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낸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발언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또 반역이 되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죠? 어. 가이사르 것은 가이사르 것에게. 아. 그래가지고 딱 아예 그냥 논점에서 또 비껴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화법을 보면은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예.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흐르는 물에 새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바위에 새겨라. 물에 새겨라.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는 것은 그냥 물처럼 흘려 보내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똑똑 새겨서 내가 간직해라. 이런 말인데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는 사랑 대신 마음에 있는 점 하나 쥐어서 그 미움이라는 걸 계속 새기고 있었고 이것이 어느 시대에 청년 시대에 문제됐을 때는 절망이란 말로 헬조선, 엠포세대 나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예. 매스컴에서 예. 자주 방송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따지는데
예수의 합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논점을 흐리고 진짜 우리가 헬조선인가, 진짜 우리가 엠포세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근본제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하는 생각을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뭐 예술 재판이야 뭐 결과나 그런 거 다 아실 거니까 자, 그 점을 그 김성훈 씨는 뭐 감명 깊게 봤다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재판이 아무래도 아, 예. 많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선 게 70살이었다고 그러죠. 예, 70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그때 한참 혼란한 시기에 그리스에 또 희생자가 필요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신성 모독을 했다, 젊은이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가 신명을 타락시켰다. 그렇죠. 그 이후로 소크라테스가 걸려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의연하고 어떻게 말하면 순교자적인 죽음을 그렇게 맞이해버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서 뭐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플라톤의 4대 복음서라고 변명, 크리톤, 향연, 파이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네 가지 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재밌는 표현이 나오냐면 자, 평생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으며 어떤 이론도 세우지 않았다. 마치 공자와 좀 비슷한. 그렇죠. 자, 그는 어떤 형태로든 포착되지 않은 나날을 살았다. 그렇죠. 야, 이 표현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 잘 써먹어야 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도 포착되지 않은 나날. 그렇죠. 예, 정말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역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자,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저술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플라톤이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예수가 쓴 책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바울을 비롯한 지자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진보판이 나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석가모니. 그렇죠. 석가모니 쓴 책이 없어요. 그렇죠. 예. 현재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게 덕구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석가가 쓴 책이 아니라 예. 그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석가가 했던 말씀 같은 경우는 일단 금강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시 아문으로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는 게 공자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노노 같은 경우. 네, 노노. 예. 그래서 자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소크라테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살짝 옆으로 샜고요. 아,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제 포커스를 맞췄던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떤 역사적 이야기도 있지만 그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그렇죠. 저도 과연 소크라테스가 했느냐 예. 이런 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했냐 안 했냐 유무를 떠나서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했냐 안 했냐 그 유무를 떠나서 저희가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이 법이라는 거 이게 선생님도 아마 하시잖아요. 8월 12일 날 제가 알기로는 헌법 강독을 하신다고 예. 이번에 헌법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이번에 김재동 씨가 김재동 정말 그 명연설을 했대요. 네. 저 이거 한 3번, 4번을 본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니 그 쉽게 말하면 식자층이라고 불리는 교수나 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서열을 나누면 되지 않겠지만 일반 민간인이잖아요. 방송인이고 개그맨이 나와서 헌법을 이야기해서 온 국민을 감동시켰고 그렇지. 그것을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좀 좋게 말하면 미운 털이 박히게 그런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정말 헌법을 읽고 그리고 시행령 헌법보다 앞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맥락에서 오늘 아침인가요? 송호동 교수의 중앙일보의 칼럼을 보면서 어제자. 어제자고요. 보고는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른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른들을 이제서야 만나게 됐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김재동 씨가 저도 그 헌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성주 그 연설을 저도 봤는데 저는 김재동 씨가 헌법 1조하고 3조를 해석을 해내는 거 보고 저는 완전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정말 실제적으로 맞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12일 날부터 헌법을 개설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김재동이가 법학을 전공했습니까? 아니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헌법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헌법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조부터 그렇죠.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전부 다 한번 다뤄볼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이래요. 또 이제 소크라테스의 명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친구가 네네. 탈출을 시킬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네. 우리는 단순히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게 아니라 네. 잘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죠. 예. 그 다음에 잠시 죽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소크라테스가 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했다는 말. 오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 빚진 게 있네. 기억해 두었다가 꼭 갚아주게. 자, 이게 그 유명한 유언이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 아스클레피오스는 예. 의술의 신이잖아요. 예. 예. 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네.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피하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도 여러 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악을 피하는 것, 그러니까 음. 죽음 앞에서 악을 피한다는 말은 결국은 잘 사는 거라는 말과 앞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예. 시대 2030 세대의 청년으로서 어.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 그래. 김재동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음. 김재동 씨가 톡투에 나와서 했던 방송 중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방송 중에 무슨 연애 프로그램을 했나봐요. 소개팅 프로그램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여자분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뭐 질문, 농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네티즌의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혼자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좀 악플을 받기도 했었는데 김재동 씨가 이제 톡투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내가 그러냐? 나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이들한테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라는 식의 자신의 소감을 밝혔던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결국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도 이것이 아닌가. 잘 사는 거, 악을 피하는 거. 이것은 결국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지금 내가 안정된 수입,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뭔가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에 취업해야 되고 이런 것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굴레에 짜여져서 오늘 저희 도서관에서 보시면은 공부하는 학생들 저는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다. 맞아요. 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거는 일단은 기존에 기성 어른들의 지금 책임이 커요. 청년분들이 이렇게 발생한 데 있어서는. 자, 그 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김성호 씨도 그거를 잘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어려운 것은 악을 피하는 게 더 어렵다. 죽음보다. 그렇죠. 자, 그 말에는 저는 아까 김성호 씨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인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생각하지 않는 삶, 공부하지 않는 삶은 악이라고 생각해요. 이 선생님 그럼 공부라는 정의도 저는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면 항상 그러잖아요. 학교를 생각하고 선생님이 막 그게 아니죠. 그런 우리가 공부가 아니라 이런 사회 현상에 관한 공부. 그렇죠.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무엇이 잘 되고 있고,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그래서 필요한 게 저는 인문학이라.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인문학이죠. 그리고 청년들도 이래요. 이제 뭐 어차피 책임 다 서로 통감하고 그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일수록 서로 더 연대하고 그렇죠. 같이 뭉치고 같은 모임 만들어서 같이 소리 낼 수 있고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프리카 TV라는 개인 방송을 하면서 청년 시사와 이제 금리 상담 같은 걸 하는데 제가 항상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헛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의 목소리가 같은 뜻을 나타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렇죠.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된다. 이런 그렇죠. 식의 발언을 맞습니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뭐 세상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담론을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서 반영을 시키고 그렇죠. 함께하는 그렇죠. 그런 그게 바로 악을 피할 수 있는 악을 피하는 방법이고 예. 공동체의 방법이고 함께 잘 사는 공동 그렇죠.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 공동 전략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악법도 법이다 김성수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어릴 때는 이게 뭐 교과서에까지 실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거는 일제시대 때 어느 법학자가 그걸 일부러 오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남긴 말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맥락에 따져봤을 때 소크라테스 이 말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악법은 법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악법이 법입니까? 그렇죠. 예.
정당한 법을 따라야지 어떻게 악법을 따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이 한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그 한 부분을 복권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릇된 법사상에서 해방되어 악법에는 맞서 싸워야 하며 악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저희가 이제 배웠던 맹자의 사상이라든가 정도전이 추구했던 그 사상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서양의 철학이긴 하지만 예, 예. 철학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동양 서양이 많이 다른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치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지금까지 고민해온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각이 비슷하다는 게 참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고 우리 인간의 DNA에 깔려 있는 공정함, 정의 뭐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 보편성. 넓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밥 먹고 뭐 결혼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도 뭐 현대의 어떤 결혼 제도가 있지만 과거에는 또 그만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항상 공존했던 것, 인류의 어떤 역사. 이게 그래서 역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크산티페 그러면 소크라테스 쳐. 네. 뭐 세상에 악처죠. 악처 이야기하면 무조건 크산티페 나오잖아요. 예. 자,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향연에서 이 구절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소크라테스가 크산티페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부인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주 재밌는 답변해요. 들어보세요. 만일에 내가 그녀를 잘 견디어내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산티페랑 살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힘들다. 이거를 반어법으로 이렇게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이제 박원순 예. 저자는 이제 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얼마나 크산티페도 그렇고 아까 방금 제가 공자하고 좀 예. 통용해서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공자 이런 위대한 사상가들을 부인을 한다는 것은 예. 보통 힘을 들이지 않으면 예. 예.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그렇죠. 양육해야지. 그리고 또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수입이 없는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건달이잖아요. 완전 건달이죠, 건달.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처가 아니면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 하면서 이제 대변을 해주고 그래요. 여기서 대변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답게 또 그래서 카산티페를 자 어떻게 복권을 시켰냐면 자, 지압이 섬기고 대문 밖은 얼씬도 하지 않는 정숙한 부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살기 위해 몸부림친 이 여인에게 누가 돌을 던지랴. 대책 없는 남편 때문에 좌절하기는커녕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여장부로 오히려 추앙받아 마땅하다. 자 이렇게 해서 악처의 형리에서 자 이렇게 또 이런 글은 아무래도 예.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좀 웃었다 좀 재밌다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예,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재밌는 그런 것도 많이 배웁니다. 뭐 소크라테스 재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는 어떤 식의 변론과 어떤 식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아하, 그랬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재판 또 인상 깊었던 부분 한번 이야기해 뭐 여러 봅시다. 가지가 있겠죠. 뭐 마녀 재판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저는 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로젠부부 사건. 로젠버그 이 부분에 부부가 있었던 건데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청취자분들이 다른 분들은 알아도 로젠버그는 누군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죠? 로젠버그는 참고로 로젠버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951년 4월 5일 미국의 핵폭탄 기밀을 소련에 빼돌렸다는 혐의로 줄리어스 로젠버그와 그의 부인 에셀 로젠버그에게 사형 선고를 한 사건을 이제 이 로젠버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라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행행했던 게 백화시즘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그때 가장 횡행했던 그 연대죠. 너는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와 연계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도 근거 없는 동북. 정부인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책은 아니지만 엘시먼 허버튼이라는 이 저자가 반동의 정치학, 반동 수사학에서 한국어로는 뭐 보수주의라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지식하우스에서 거기서 말하는 게 전국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위헌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헌명제라는 건 그겁니다. 아무런 비판 없이
없이 너는 그거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서 음. 더 이상 어떤 이야기 하지 못하게끔 그렇지. 사람 묶어버리는 건데 그렇지. 51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우리 역사에서도 또 있었던 게 바로 인혁병 사건이라든지 조공암, 조공암. 지구랑 사건들 이런 사건들의 역사적 맥락도 또 일치 않는 곳에 있어서 저는 로젠버그 그래요. 사건을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됐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핵심은 로젠버그 부부 사건에서 이 부부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역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는 역시 블로우 변호사 잘 몰랐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봤는데 이 부분이 아마 그 부부가 사형을 받아 5년 뒤인가가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아무도 변론하지 않는 사람의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인으로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서 이 사건에 매달렸거든요. 뭐 그러면 에밀 졸라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드레이크스 사건에서. 그렇죠. 자기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데 그렇죠. 변호를 해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면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아 이렇게 살아있던 사람도 있구나. 이거는 또 앞서 봤던 악을 피하는 사람. 그렇지. 이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지. 자, 그게 지식인의 역할이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마녀 재판이라는 그런 희한한 정말 이건 뭐 그야말로 광기에 사로잡힌 뭐 이런 건 뭐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뭐 마녀 판별법 보면 정말 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그러니까 귀에 되잖아요.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반항을 심하게 하면 반항을 심하게 했다고 마녀고 반항을 안 하면 저것이 뭔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마녀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이기 그리고 또 때문에 이것도 있어요. 마녀를 물에 빠뜨려요. 네. 안 떠오르면은 그렇죠. 얘는 마녀이기 때문에 안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면 또 떠오르면은 쟤는 신기한 능력이 마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죽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녀라는 게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이다라는 것을 저자는 또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강조라고 있죠. 왜 그럼 희생양. 왜 여성이 많을까? 음, 극단적인 이야기 보죠. 뒤탈이 없다.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더 무서운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 그렇죠. 약한 고리들, 그렇죠.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에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외된 사람들을 아예 배제시켜버리거나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마찬가지였다고.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뭔가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그렇죠. 있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확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약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자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형적인 예가 많이 됐죠. 그 아일랜드 보통의 그 뉴스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봤네. 그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 일어난 팩트들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 팩트들을 가지고 언론이라는 것은 미디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리고 어느 것을 더 부각시킬 것인가를 항상 논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프랑스 철학자가 현재 주전한 철학자가 쓰는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거 같으시죠. 큰 사건이 있을 때 약자들을 겨냥한 그리고 쉽게 말하면 위험 명제를 깔고 좀 더 과격한 관심을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었던 뭐 성폭행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살인 사건이라든가 강간 사건들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는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마녀 재판이라는 게 결국 이름만 다르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역시 맥락을 잘 읽어내네요. 책을. 자, 그리고 뭐 드레피스 재판 이런 거야 뭐 너무 유명한 그런 거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들 이제 전부 다 결과는 사형이었죠. 여기서 그렇죠. 살아나온 다 사람은 죽음이었죠. 다 죽음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죽음이 물꼬를 세상의 역사의 물꼬를 결국은 아주 큰 물줄기를 틀어버린 그렇죠. 다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겁니다. 어떤 시기가 오면 다 개혁의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재판들이 다 있었던 데가 이거예요. 보수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과 그렇죠. 개혁 세력이 일어나고 있던 그 시점과 맞습니다. 맞물렸을 때 이 맞물렸을 세계 때. 재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이 저는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주 불안하다고 저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참, 우리가 뭐, 이런 책 읽으면서, 한 번쯤, 뭐, 각성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 시기에, 읽기 가장 좋은 그렇죠.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결국 아주. 그러니까 토마스 모가 했던 오늘 죽고 내일 죽는 차이 이 차이를 이 챕터는 1부터 10챕터까지 있었죠. 아마도 그렇죠. 그 챕터까지 쭉 깔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제 또 제가 요즘 지역사회 어른들 다양하게 만나고 있잖아요. 뭐 제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부정적으로